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에서 국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죠? 네.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2층까지 꽉 찼네요. 정말 많이들 오셨는데 이렇게 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모두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가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가장 공부하기 싫은 시기에 해당하죠. 지금 이제 기말고사들 다들 끝났을 테고 그리고 좀 있으면 여름방학 하잖아요. 이 시기가 학생들이 이제 가장 공부를 안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3 학생들은 지금 이제 슬럼프에 빠져드는 시기고 고1, 2 학생들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거봐요. 아니죠. 요즘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잘 생각해보면은 거의 학습 분위기가 애들이 이제 터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교 완전히 터졌다 막 이런 말을 하던데 실제로 선생님은 주로 3학년 학생들 국어 수업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다시 고1, 2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정말 열심히 할 텐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지금 시기에. 이제 수능 100여일 앞두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그 고3 학생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깨닫고 지금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아직 3학년은 아닐지라도 내가 수험생이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할 건가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여기는 자연계열 설명회인데 저는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자연계열 설명회면 일반적으로 수학, 과학 딱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첫 번째 순서로 지금 국어가 와 있죠. 왜 이럴까요? 국어가 자연계열에서도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는 수학, 과학 먼저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나중에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공부해서 실제로 대학 갈 때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학생들. 상위권으로 갈수록 특히 자연계열 상위권으로 갈수록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은 잘 하잖아요. 탐구 영역 2과목 선택했을 때 그것도 그럭저럭 잘 하는데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대 지망생들 중에서. 작년 쌤 제자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영역을 3등급을 맞았어요. 그리고 수학 2등급, 영어 절대평가는 1등급, 그리고 탐구 영역 2과목이 1등급, 2등급.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학생이 지금 가장 약한 영역이 어딘 거예요? 국어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은 수학, 과학을 먼저 1로 만들고 나서 국어는 파인할 때 모의고사만 좀 풀고 시험장에 가면 어지간히 점수가 나올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한 거예요. 그 결과 그 학생이 이제 수능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냐면 수학의 자기 목표대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도 1등급이 나왔고 과학탐구 영역 2과목 다 1등급, 1등급이 나왔어요. 그 학생의 목표는 어디였냐면은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진학하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 그 학생이 국어가 몇 등급이 나왔냐면 3등급이 나왔어요. 수시 모집은 다 광탈을 한 상태였고 그러면 국어 3에 나머지 다 1등급이면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합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과 상위권으로 갈수록 국어 영역에서 변별력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1학년, 2학년 자연계열 학생들 특히 국어 지금부터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국어 공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3학년 되면은 그때 조금씩 공부하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에요, 국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최근 수능 국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점점 시험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써 있어요? 어려워진다고 써 있죠. 실제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 시험 영역별 표준 점수인데 수학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맨 위에 있는 게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만점을 받은 학생이 표준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가. 이걸 보시면은 수학이 130점, 1등급은 123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국어는 만점자 표준 점수가 134점이에요.
1등급도 128점, 약 5점가량이 더 높죠. 물론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수학이나 탐구 영역, 과학 탐구에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아, 국어 영역이 수학 못지않게 굉장히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구나 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국어 영역은 단기간 공부해서 점수 올리는 과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수학이나 과학과 본질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수학, 과학과 다른 국어 영역의 특징. 뭘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 탐구 영역은 시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 범위가 있죠. 공부할 내용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에 비해서 국어 영역은 평가원에 들어가면 시험 범위가 적혀 있긴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한 전범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애들 가지고 말장난치는 거예요.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한다. 그리고 전범위다.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시험 범위가 없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잠깐 공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은 1학년,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닦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요즘 수능 국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역 간의 융합. 요즘 수능 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물론 1, 2학년 모의고사에도 이런 융합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 시험은 이렇게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융합 사례가 이런 거죠.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화법은 화법대로 5문제, 장문은 장문대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화법과 장문 융합으로 4문제짜리 긴 지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죠.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 이런 융합 지문이 출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신과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진 수능 국어의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과 별개로 따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지문들이 또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학교 문법 문제는 한 문제 보기 박스 또 한 문제, 한 문제 보기 박스 한 문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수능 시험에서는 문법과 비문학의 결합형 지문, 저런 지문들이 이제 융합 지문으로 또 출제가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존의 기출문제들은 문학은 문학대로, 독서는 독서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 요즘에는 문학 플러스 독서 융합 지문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죠. 학교 내신 시험 잘 생각해봐요. 최근에 기말고사가 끝났잖아요. 기말고사 시험지에 시와 비문학의 융합 지문 이런 거 출제가 되던가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요즘 수능에는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과는 별개로 이런 융합 지문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렸지만 문학 장르 안에서도 시와 수필의 융합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소설과 극문학의 융합 지문 이런 다방면에 걸친 융합 지문이 출제가 되고 비문학 지문 안에서도 한 영역만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술 플러스 기술 지문 이런 융합 지문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과 별개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졌다라는 걸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학생들은 체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내신 시험지와 모의고사 시험지를 비교해보면 아니 한 지문이 왜 이렇게 길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지문들. 작년 수능시험 27회 32번에 보면은 경제 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오버슈팅과 관련된 꽤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지문이 저기부터 다음 페이지 절반까지가 지문이에요. 그 다음 문제의 개수가 내신에서는 한 지문이 있으면 보통 3문제, 4문제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잖아요. 문제가 6문제가 달려있어요.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트렌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 영역은 뭐 문제의 난이도에 앞서서 지문만 조금 길게 가도 점수가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요즘 아이들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의 모습과 수능 국어의 출제 경향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엄마 오늘 신문 주세요. 신문 사설 쫙 읽고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어릴 적부터 많이 하고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뭐 내 친구 뽀로로 이런 거 봐서 막 박수나 치고, 즉 여러분들 미디어 세대입니다. 활자 세대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한테 어버이날 장문의 편지를 길게 쫙 쓰고 이런 경우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카톡으로 케이크 이모티콘 하나 보내고 엄마 생축 끝이에요. 이런 세대의 아이들인데 지문의 길이는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 영역 표준 점수는 높아지고 등급 컷은 점점 떨어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독서 영역 비문학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편이죠.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능국어 오답률 베스트 5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개가 요건데, 요거 보시면 1위, 2위, 4위, 5위에 네모 박스가 쳐 있죠. 저게 다 독서 영역, 즉 비문학 문제들이에요. 3위 12번 한 문제만 비문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 3위에 해당하는 12번 모의고사 시험지를 떠올려보면 무슨 영역일까요? 문법이죠, 문법. 문법 한 문제 빼고는 오답률 상위 5문제가 다 비문학 문제였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과연 한국교육평가원이 수능을 낼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낼 때 매년 올해도 비문학을 어렵게 가야지, 올해도 비문학으로 애들을 그냥 망가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야. 잘 생각해 보시면 화법, 작문, 문법까지 15문제, 그리고 문학이 15문제, 비문학이 15문제. 수능국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평가원의 목표는 당연히 영역별로 골고루 난이도 안배를 하는 것, 이게 목표였겠죠. 그런데 매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아이들은 비문학에서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국어 수업이? 문학 중심이에요. 1학년 때는 그나마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을 조금씩은 골고루 배우는 편이지만 2학년 딱 올라가는 순간 거의 문학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제가 돼 있죠. 문학과 문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는 이거, 소설은 이거, 문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통 이런 식이에요, 학교 시험범위가. 그에 비해서 수능은 문학과 비문학이 동일 비중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비문학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딱 보는 순간 비문학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수업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은 비문학 학습을 심도 있게 따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EBS,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고1, 고2 학생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고1, 고2 때야 뭐 EBS, 뭐 포스라든가 이런 것만 학교에서 부교재로 선정하면 보는 정도지만 고3 올라가는 순간 EBS를 학교에서 주요 교재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죠. 뉴스에서 많이 봤죠? EBS 연계율 몇 프로? 70%죠. 물론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작년 수능 EBS와 평가원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은 71.1%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발표 자료가 그런 거고, 학생들이 실제로 이 지문은 연계 지문이구나 이렇게 체감한 거는 약 20%에서 30%가량.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에요. 화법, 작문, 문법도 EBS에서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은 이게 연계된 거야? 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비문학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께서 직접 쓰시는 글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봤던 똑같은 글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소재나 주제 연계 정도인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아니 이것은 수능 특강에 있던 그 지문 아닌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서 문학은 원작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작을 그대로 따다가 수능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학의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4번에 7번 화법 플러스 장문 융합 지문에 허생의 처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EBS에 있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 김광교 시인의 묘비명 역시 EBS 수능 완성에 있었죠. 똑같이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제는 다르지만 같은 작품인 거죠. 마치 우리가 내신 시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작품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문학 파트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사시남 전기도 그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출제된 문학 작품에서 현대시 한 지문 빼고는 전부 다 EBS에 수록돼 있던 작품들이었어요. 이거는 지문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감 연결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은 EBS 공부할 때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문학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봐야 하는구나 라는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국어의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메모하면서 잘 보세요. 메모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는 수능에 맞춰서 각 영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과 학부모님들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자녀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과연 내 아이는 지금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일단 화법 영역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냐. 일단 첫 번째 개념학습은 살짝만 하면 됩니다. 화법은 개념으로 승부를 보는 파트가 아니에요. 개념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고 이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정도의 기본 개념만 안다라면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두 번째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이 중요하다. 자 지금 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학부모님께서 옆에 있는 자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화법 지문 유형이 뭐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자녀분들은 대답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참 물어볼게요. 화법 지문 유형이 뭐 있니? 엄마 얼굴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웅성웅성하죠, 막? 자, 어떤 대답이 나왔어야 되냐면, 화법 지문 유형은 엄마,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다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테스트할 기회를 또 드릴게요. 그런 지문 유형에 따라서 대화 지문은 이렇게 읽고 토의 지문은 이렇게 읽고 토론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화법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법. 토론 지문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예를 들면 말하기 방식 또는 확인 질문 문제 또는 보기 박스의 자료를 어느 측에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각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방향 설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 화법하고 작문은 공부 안 해도 그냥 다 맞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을 거야. 막상 수능시험장 가면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화법과 작문이에요. 이유는 1번에서 10번까지 즉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문제 풀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평상시에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이나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은 학생들은 실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작문, 쓰기 영역이죠. 작문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작문도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개념 학습은 살짝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세 번째 내용인데 일단 두 번째, 지문 학습은 필요 없다. 작문 문제 보면 보기 박스에 자료라든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런 거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문의 공부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느냐? 자,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얼굴 한번 보시고 우리 자녀들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녀들은 대답할 준비하시고 어머니들은 이제 양손을 준비하시고 머리끄댕이 잡을 준비하시면 돼요. 질문은 이겁니다. 작문의 문제 유형이 몇 가지냐? 이거예요. 자, 엄마 보고 대답해 보세요. 작문의 문제 유형 몇 가지? 자, 답이 뭐라고 나왔어야 되냐면 5가지라고 나왔어야 돼요.
만약 5가지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또 한번 잡으시면 됩니다.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글쓰기를 평가하는 건데 쓰기 능력을 수능에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올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글쓰기의 과정 5단계를 하나하나 객관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문의 문제용은 이런 거죠.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각 유형별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 유형별로 계획하기에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표현하기 문제에선 조건활용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서 있어야 시험장에 갔을 때 실수가 안 나옵니다. 작문 영역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영역. 문법. 화법 작문은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상대적으로 문법은 개념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한 번 더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녀 얼굴을 딱 보고 딱 보시고 자녀들은 대답할 준비하고 밥 모음 첨가가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밥 모음 첨가. 또 웅성웅성하네요. 만약 지금 자녀 입에서 밥 모음이 첨가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집에 가서 지금부터 3일 동안 밥을 주지 마세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 밥 모음이라고 하는 건 이중모음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는 이나 우를 말하는 건데 발음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 덧붙는 현상을 밥 모음 첨가 현상이래.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엄마 꽃이 피어 발음은 피어가 맞지만 피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요. 피어 피여 요게 밥 모음 첨가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 그 친구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고1이니까 모를 수도 있죠. 고1 때 배워요.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3 때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개념을 알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 적용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화법과 작문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했죠. 문법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동, 피동 애들 다 알아요. 사동은 시키는 거고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이힐, 이기, 우구추 막 이러면서 공부합니다. 막상 보기박스 자료를 주고 사동과 피동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왜? 수능 문법은 단순히 암기를 묻는 게 아니라 암기 플러스 제시된 자료의 해석 능력을 묻습니다. 그 자료 해석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전 문법, 즉 중세국어 문법. 이걸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집들을 보면 중세국어 문법이 출제가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출제 가능성이 1%였으면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달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안 해.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고전 문법 문제는 나올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나올 거예요.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국어 문법 반드시 확실하게 마스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비문학 같은 경우 독서 영역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랬죠. 일단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가 아닙니다. 개념은 이런 것 정도만 알면 돼요. 연역 추론은 뭐고 귀납 추론은 뭐고 변증 추론은 뭔가. 또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애들이 저를 싫어하겠네요. 이러다가 강연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머리털 수북하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이죠. 독해력. 말이 너무 추상적이죠. 독해력.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비문학에서 뭘 의미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로 연결할 수가 있느냐. 요걸 이제 독해력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의 문단이 한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무엇인가? 하나의 지문이 제시되어 있다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글쓴이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캐치해내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해력 증진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배경 지식으로 점수 달라면 비문학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배경 지식을 다 알아야 됩니다. 과연 수능 시험장에 딱 갔을 때 특히나 자연계열 학생들 오버슈팅이라는 경제 현상을 아는 애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오버슈팅이라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푸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에 이미 충분히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독해력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로 연결할 수 있으면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경제, 과학, 기술 지문을 잡아야 한다. 물론 경제 지문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연계열 학생이나 인문계열 학생들이나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가 경제 지문.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이과인데 뭐 과학 지문 못 하겠습니까? 못해요. 왜냐? 인문지문이나 예술지문, 일반적인 사회지문은 비교적 글 읽기가 쉬운 편인데 과학지문과 기술지문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공통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가 경제, 과학, 기술지문 이쪽이에요. 이쪽을 잡는 사람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긴 지문에 대비해야 한다. 아까 지문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비문학에서 기존의 기출문제가 한 1300에서 1500자 정도가 됐다면 요즘에 장문독해 한 지문 2600자가량의 지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애들은 글 읽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이런 긴 지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 파트. 문학은 문법과 더불어 국어 영역에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개념 학습을 충실히 해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시의 내용 파악이 다 됐는데 선택지 딱 봤을 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작가가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문제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의 개념화가 등장하는 파트가 또 문학이기 때문에 개념 학습을 충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역별 지문 분석 정리를 중요한 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신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능에선 시도 안 맥힙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문학에서 이런 거예요. 이 작품 혹시 학교나 학원에서 또는 인강을 통해서 배운 적 있니? 이걸 묻지 않아요. 아마 이 작품이 처음 보는 작품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제대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 있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구나. 소설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7가지가 있으니까 이에 맞춰서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전 원문에 대한 대비를 좀 시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레아라든가 어두자음군, 국외음화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된 원문이 생자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 이거 안 배운 작품이니까 해석이 안 되네? 이러면 시험 망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작품의 원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핵심적인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이번 기말고사에 예를 들면은 3인국이 들어간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해석본을 옆에다 놓고 이게 이 뜻이야? 이게 이 뜻이야?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그게 수능에선 시도 안 맥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좀 시키셔야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은 EBS의 체감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면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의 씹어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날 새야 됩니다. 1, 2학년 학생들은 이투스에 들어가서 선생님 찾으면은 뭐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이런 뭐 강의들이 있습니다. 고1, 2 전용 개념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여름방학 때 놀지 말고 그런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맛보기라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현장 제자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제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동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꿈이 뭐였냐면은 의대에 합격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중간 기점으로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국어가 한 2등급 정도, 수학이 2등급, 영어는 1등급, 탐구 영역도 1등급, 2등급 이 정도. 그런데 그 점수로는 서울 소재 의대에 합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내신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수시 모집으로 의대 가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이제 넌 글렀어. 네가 의대를 가면 내가 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할 수 없어. 아니야.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기에 딴 애들 다 퍼져 있는 이 시기에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능 볼 때까지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저런 애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까지 정말 응원을 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친구가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딱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보니까 국어 영역 100분위가 100이 떴어요. 다 맞았다는 얘기죠. 다 맞았어요. 실제로 다 맞았고 수학 100분위 100 다 맞았어요.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등급만 나오죠. 1등급. 몇 점 맞았니? 그랬더니 다 맞았대요. 그리고 탐구 영역 두 과목이 100분위가 100, 100. 다시 말하면 50, 50 다 맞았어요. 한국사 다 맞았어요. 전 과목 만점. 그런 친구가 작년에 있었어요. 동욱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애들의 현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애들을 재단해서 얘는 여기 가기 힘들겠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자연계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꿈을 갖고 정진한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꿈과 목표의식이 확실한 친구들만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들 입시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